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사실은 오늘 강좌가 제가 앞으로 할 모든 강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강좌인 것 같습니다. 늘 이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떨리고 또 혹시 내가 잘못 아는 게 아닌가 싶어서 두려움도 앞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소중한 것을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할까? 아니, 다 배운 건데, 다 아는 건데 이 소중한 것을 이 소중한 지식을 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제목을 그는 에너지라고 붙였고, 지난 시간 우리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시간에 딱 보면은 그냥 머리가 아프죠.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세포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모든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잘게 쪼개져 가지고 세포 속에 들어와서 세 가지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하나는 탄수화물. 여기서 H2O가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와 산소인데, 그 중에서 6개의 H2O가 탄소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탄소 6개와 물 분자 6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탄수화물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이에요. 지방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지방산이고 하나는 글리세롤. 그러니까 뭐 이 구조를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탄수화물과 지방과 그 다음에 단백질, 이 세 가지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분자 구조가 되게 잘게 쪼개져 가지고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 들어오고, 하나는 지방산인데 지방산도 잘게 쪼개져 갖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도 아미노산 형태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가 최종적으로 전부 동일한 하나의 물질로 변해요. 그게 아세틸코엔자임 A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 음식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아세틸코엔자임 A로 바뀌는구나. 그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어떤 회로를 돌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일이. 보세요. 아세틸코엔자임 A가 들어와요. 그럼 이게 이제 회로예요. 회로 이름은 TCA 회로 또는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 이 회로를 돌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전부 다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20개의 아미노산이 전부 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재료가 뭐예요? 아세틸코엔자임 A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노산을 먹으면 그게 우리 몸속에서 아미노산을 작동한다, 이게 아니고, 아미노산도 들어가면 전부 분해돼 갖고 그냥 원재료로 변할 뿐이에요. 변해서 전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아미노산을 만든다. 중요하고, 왜 아미노산이 중요하죠? 단백질의 원료잖아요. 단백질 그러면은 감이 팍 안 오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명 물질이 단백질이고, 단백질의 종류가 10만 종류가 되고, 그 단백질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아니냐, 이게 판가름 나는 거죠. 그 단백질의 주 원료가 전부 아미노산이에요. 그 아미노산을 어디서 만들었냐? 아세틸코엔자임 A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핵산, DNA잖아요. DNA 우리 몸에 원판 생명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복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건강하고, 그게 잘못 복사되어지면은 단백질을 엉뚱한 걸 만들고, 엉뚱한 단백질을 만들면은 몸에서 병이 오는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적혈구가 어떻게 확 변형이 되는지 봤죠. 그런 식이에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기본적으로 DNA 정보를 잘못 전사해서. 근데 그 DNA의 원료가 뭐냐? DNA를 만드는 원료가 핵산이잖아요. 핵산을 누가 만드냐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래서 위에 있는 퓨린계, 밑에 있는 피리미딘. 퓨린계가 아데닌 구아닌, 피리미딘계가 시토신 티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미노산도 여기서 전부 다 만들고 핵산도 여기서 전부 다 만들고 그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 중에서 생명물질의 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인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식물이 저장한 빛 에너지죠. 그 빛 에너지를 여기서 전자전달기라고 하는 회로를 돌려가지고 ATP라고 하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자를 만들어요. 그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루에 만드는 분자의 총량이 약 50kg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몸속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계속 사용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은 제가 말할 때 이 근육을 움직일 때도 전부 ATP, 눈을 깜빡깜빡할 때도 전부 ATP, 생각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경세포의 활동도 전부 ATP. 거꾸로 말하면 ATP가 없으면 생각도 못하고 동작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전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데 그 원료는 빛 에너지다. 빛 에너지.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근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아미노산의 분자식이에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의 원료, 모든 생명 물질의 원료. 뭐로 돼 있어요? 이게 핵산의 분자식이에요. 핵산. 그러니까 DNA, RNA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뭔가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근원 에너지를 찾는 것은 바로 그 무엇의 가장 근원을 찾는 거예요. 가장 근원. 보세요. 없어요. CHNO. 수소, 탄소, 질소, 산소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산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음식을 먹거나 또는 영양물질을 섭취한다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무슨 특별한 생명물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수소, 탄소, 질소,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소, 탄소, 산소, 질소. 그럼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수소, 탄소, 질소, 산소가 뭐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너무나 명백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져서 명확하게 나왔는데 수소는 뭐냐 하면은 가운데에 핵이 하나 있고 핵 안에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게 수소예요. 가장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 입자의 가장 기본, 가장 많은 것, 이게 수소죠. 탄소는 뭐냐 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6개고 전자가 6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수소하고 탄소는 사실은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은 수소는 양성자밖에 없는데 이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전자가 있고. 다만 전자의 개수가 달라요.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요. 이거는 전자 하나인데 이거는 전자가 6개. 그럼 질소는 또 뭐냐? 질소는 양성자, 중성자 각각 7개. 전자가 각 7개. 그 차이예요.
그 산소는 뭐냐? 산소는 양성자, 중성자가 각각 8개. 그 다음에 전자도 8개.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탄소는 뭔가 특별한 거고 산소는 특별한 거고 질소는 특별히 그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만 좀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의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이 되는 에너지와 정보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탄소만 또는 수소만 산소만 이렇게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고, 이 속이 도대체 뭐로 되어 있는가, 이 속에 뭐가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걸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몸은 산소가 65%, 탄소가 18.5%, 수소가 9.5%, 질소가 3.3%. 이제 4개 원소, 나머지 이제 아주 작은 원소들이 있어요. 약 1% 정도.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몸은, 어떤 생명은 수소, 탄소, 질소, 산소다. 그걸 보조하는 원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 인.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철, 이 정도. 나머지 무기물도 물론 있지만은 그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 황, 철, 그 정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그거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구조적인 차이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그게 다예요. 뭐 특별하게 특별한 다른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핵이 뭐고 전자가 뭐냐, 이 얘기 들어가야 되죠.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제가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파인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칼텍,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이제 예전에 강의한 게 있는데, 이 강의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강의록을 전부 책으로 내가지고, 1960년대예요. 근데 그 책이 지금도 읽혀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번역되고 지금도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그 파인만의 물리학 강좌 그것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파인만의 강의가 중요한데, 1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만일에 이 세상이 멸망해갖고 한 가지 지식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한 가지는 뭐냐? 그 한 가지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이 지식이다. 여러분,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진짜 그런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것을 내 마음 가슴속 깊이 새겨 넣어야 돼. 뾰족한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내 심장 속에다가 새겨 넣어야 돼.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게 우리의 가슴 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단단한 쇠가 원자로 되어 있다. 전부. 이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머리가 해석한 거예요. 반질반질하고 단단하고 이런 모양이래요. 이건 전부 다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전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예외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이니까 뭔가 좀 다르겠지. 아니에요. 이것도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실은 이제 존재에 대한, 존재냐 비존재냐 이런 문제도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전부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모든 구조가 동일해요. 다만 전자가 더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를 정확하게 알고 원자 속에 있는 핵을 알고 전자를 알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지식인 거예요.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가? 그 속에 뭐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모든 지식은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전부 가짜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신학을 하든 영성을 공부하든 심리학을 하든 생물학을 하든 내가 알고 싶은 뭔가를 지식으로 추구하는 모든 그 기본에서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전부 틀려요. 전부 딴 데로 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도 아미노산도 핵산도 심지어 ATP라고 하는 에너지인데 아니에요. ATP라고 분자예요.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 중에서도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 황, 철 그 정도예요. 근데 이름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똑같은 구조예요. 다만 전자가 몇 개 있느냐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근원 에너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원자의 구조와 원자의 특성,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수천 년 동안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었어요. 근데 1800년대 후반 이후에 과학적이라는 말은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 수학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수학의 기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부정확하니까 그것을 수학이라고 하는 빈틈없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정리한 게 현대과학인데 1820년 이후에 쭉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졌고 1920년대 이후에는 아주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1970년대 이후에 드디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 말은 1970년대 이후에는 원자의 구조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누군가가 이 의문을 캐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그런 지식을 공짜로 얻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지식이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모든 만물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그분들이 알아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래? 그럼 병 들었을 때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이걸 찾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다.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지식이다.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다. 이걸 내가 이해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치유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원자는 아까 말씀드린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근데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는데 그 중성자와 양성자 속에는 또 똑같이 업커크라는 게 있고 다운커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자와 양성자는 업커크가 몇 개 있느냐, 다운커크가 몇 개 있느냐 이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은 뭐예요? 쿼크겠죠. 근본은 소립자 쿼크. 구조가 어떻고 어떻게 작동하고 스핀이 어떻고 질량이 어떻고 이거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돼요. 굳이 몰라도 되는데 모든 물질의 기본이 쿼크로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핵은 쿼크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는 전자라는 놈이 있어요. 전자.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기본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세 개만 그냥 딥답하고 들어서 확실하게 알아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크기예요, 크기. 이제 수소 원자의 크기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수소 원자가 전자의 궤도까지 다 포함했을 때 크기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수소 안의 크기가. 그럼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러면 딱
저거는 수학자들의 언어야. 나는 몰라. 이러면 안 되고.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되나요? 동그라미 10개. 그러면은, 100억 분의 1 미터. 100억 분의 1 미터. 무지무지하게 작은 거죠, 원자가. 아니, 무지무지하게 작은 원자로 내 몸이 되어 있다고?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100억 분의 1미터에 해당하는 원자가 있는데, 자, 이게 원자의 크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핵의 크기가 있죠.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성 미터예요. 사실은 이제 각 원자마다 구조가 다 달라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럼 10의 15성분의 10의 마이너스 15성 미터라는 것은 동그라미 15개잖아요. 15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 미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핵과 전자 그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야 돼요. 거리를. 실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이 거리를 보려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성 미터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15성 미터니까 동그라미가 5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그라미 5개. 동그라미 5개 차이가 나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이게 아주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핵이 만일에 1미터라고 한다면 이 전체 크기는 동그라미 5개 미터다. 동그라미 5개가 뭐예요? 10만 미터예요. 10만 미터. 그럼 이게 만일에 1미터라고 한다면 이 전체 크기는 10만 미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원자 속에 뭔가 가득 차 있거나 단단한 걸로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 1m와 10만 미터, 다시 말해서 1m와 100kg, 1m와 100kg 그 사이가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려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니까 도화지가 남한만 해야 돼요. 도화지가 남한만 하고 그 사이에 1m짜리 그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남한 반도 전체를 쫙 그려가지고 이게 원자야라고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이가 텅 비어 있다. 자, 텅 비어 있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첫 번째, 비어 있다. 비어 있으니까 뭐예요? 진공이죠, 진공. 두 번째로, 앞으로는 우리가 소립자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전자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전자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해. 전자가 제일 중요한데, 전자의 흐름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해를 못하냐? 너무 작아서, 너무 작고, 너무 작은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전자가요, 무지하게 빨리 움직여요. 무지하게 빨리. 진동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그래서 이 전자가,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수소가 하나니까 핵이 하나 있고 수소가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을 것이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빠른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구름. 그러니까 전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구름으로 표현을 해요. 구름으로.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전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전자 하나가 이게 돌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구름으로 표시를 해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지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진동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텅 비어 있다.
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모든 특성을 이해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진공이 그 안에 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입자라고 하는 것들도 양성자, 중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전부 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회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진동이라고 얘기해요. 어찌됐든 간에 무지하게 빨리 움직인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전자는 뭐냐? 전자는 쇠뭉치 같이 생겼을까요? 중성자는 뭐냐? 양성자는 뭐냐? 어떤 물질일까요? 제가 물질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파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해요. 이 말은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무슨 쇠구슬처럼 뭐 단단한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가지고 원자의 그 특성, 원자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가 있고, 왜?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 계산을 했어요. 이게 스핀수, 질량, 뭐 진동수, 뭐 주파수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다 이미 밝혀냈고, 심지어는 이 전자를 찍어내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가상으로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런 사실 한 가지 한 가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서 현재 정리된 것들이 이제 물리학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중성자, 양성자, 전자라고 하는 소립자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리고 핵과 전자 사이는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이 소립자가 물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예.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표준 모형이라는 표가 나왔습니다.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은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한번 되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거는 구성 물질이에요. 왼쪽에 이 세 칸은 구성 물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질이라고 좀 그래요. 그냥 힘이에요, 힘. 작용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그런 전문 용어를 조금 벗어나서 조금 틀려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냥 그 본질만 이해하면 되니까 조금 벗어나면은 이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힘이라면은 그 힘이라면은 그냥 똑같은 에너지라 그러지 왜 굳이 입자, 파티클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게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그 움직이는 그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은 반드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무게도 있고 움직이는 방향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 분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거는 그냥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중력에 관계하는 에너지. 이것은 전자기력에 관계하는 에너지. 이거와 이거는 양력에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이거는 힉스 보존은 질량을 만들어주는 에너지. 이거는 강력.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헷갈리는데 간단해요. 이렇습니다. 원자가 있어요. 핵이 있고 핵 안에 쿼크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전자가 있어요. 그럼 이 쿼크와 쿼크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딱 붙어버리거나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못 튀어나가게 꽉 붙잡아주는 것이 강력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 이게 또 붙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붙어버리지 못하게 막아주는 힘이 양력이에요. 그 다음에 핵과 이 사이에 어떤 힘이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전자와 핵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이 전자기력이에요. 원자 속에서 작용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이제 힉스라고 하는 것은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되는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세상에 물질이 만들어질 때 언제 어떻게 삐져나와 가지고 분리되어 가지고 모든 입자에 무게를 주는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무게를 주는다는 게 거기에 어떤 무게를 팍 부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움직임을 제어하면서 질량이 발생하는 이런 개념이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아까 핵 속에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있다 그랬죠. 업 쿼크와 다운 쿼크. 핵 속에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있다. 그 다음에 핵 주변에 전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 있기는 있는데 싹 사라져요. 탁 이렇게 핵 속에 있다가 탁 튀어나오거나 또는 하늘에서 날아와가지고 부딪히면 바로 사라져요. 사라지는 속도가 10의 23승 분의 1초 뭐 10의 20분의 1초.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안 사라져요. 근데 이건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 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파동이잖아요. 파동. 근데 이 파동이 연속되어지잖아요. 연속되어지기 때문에 파동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파동이 연속되어지려면 시작점과 끝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시작점과 끝점에서 만나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살아남아요. 그런데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지 못하면 사라져요. 같은 입자인데 그거를 이제 진동수가 정수배다. 진동수가 정수배. 정수배가 아니면 이게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지 않으니까 연속이 안 돼서 사라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 정도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전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이제 중성미자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작기도 하고 너무 작기도 하지만은 전자나 이런 쿼크에 비해서도 너무 작기도 하지만은 측정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세상에 밝혀질 때까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업 쿼크와 다운 쿼크와 전자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되어 있다. 그거 말씀드린 거죠. 그걸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기가 힘들어요.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돼? 우리 몸, 이 혀, 이빨, 눈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료들이 업커커 다운커커 그 다음에 전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상호작용하는 힘 끝. 다른 거 없어요. 믿어지세요? 아직까지는 믿으면 안 돼요. 왜? 안 믿어져요. 사실은 믿기가 어려워요. 오늘 강좌 끝날 때까지만 믿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게 만져지잖아요. 만져지니까 그 안에 있는 뭔가 이 입자라고 하는 것들이 단단한 것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안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업커커 다운커커 전자조차도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야 이거는? 이거는 뭐야?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핵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는 전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것들조차도 단단한 쇠구슬 같은 입자가 아니다니. 그럼 뭐야? 그냥 에너지일 뿐이네. 텅 비어 있는 거네. 이제 여기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잡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는 거야. 이 속에 있는 건 그냥 에너지일 뿐이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공간일 뿐이에요. 텅 비어 있는 공간. 그러면은, 그럼 업커커, 다운커커 전자하고 그냥 그런 게 없는 다른 텅 비어 있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단지 이걸 뿐이에요. 단지. 진동하는 파동이라고 표현해요. 파동. 파동인데 그 파동이 뭉쳐지면은 파티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파동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파동이고 이것이 여러 개의 파동이 중첩이 되면 이런 파동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동이 뭉쳐진 상태가 다시 말해 에너지가 뭉쳐진 상태가 입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업커커 다운커커 전자도 단단한 쇠구슬이 아니고 그냥 에너지 덩어리예요. 에너지가 뭉쳐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안에 아무것도 없다. 전부 에너지만 가득 차 있다. 에너지만 가득 차 있다. 아까 봤죠? 이게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성 미터, 이게 마이너스 15성 미터. 그럼 여기는 텅텅 비어 있다. 이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전자, 이것도 사실은 텅텅 비어 있는 거다. 그냥 에너지가 뭉친 거다. 이해가 되죠? 이 안에는 쿼커도 이 속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요. 쿼커도 이 핵 전체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0분의 1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속에 텅텅 비어 있을 뿐이에요. 그냥 에너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에너지야. 이것조차도. 쿼커조차도 에너지, 전자조차도 에너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에너지가 뭉친 것. 이게 과학적으로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가 보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모든 물질은 텅 비어 있는 거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전자의 반물질, 양전자를 최근에 셀은, 그러니까 유럽 입자 물리학,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데죠. 거기서 찍어낸 거예요. 찍어냈는데 이제 이게 XY축이고 이게 Z축이거든요. 그러니까 XY가 있고 이렇게 Z 있는데 XY축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고 Z축으로 이렇게. 그런데 쇠구슬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 전자, 양전자 똑같이 에너지 덩어리. 업커커, 다운커커 전부 에너지 덩어리. 나머지 그 중성자와 양성자 사이도 텅 비어 있고 핵과 전자 사이도 텅 비어 있고 그게 뭉친 게
우리 몸이고 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텅 비어 있어요. 이거를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워요. 분명히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하셨고 또 나중에 그 이후로도 배우셨어요. 그런데 실감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이것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만일에 이 세상이 망해서 다음 세대, 다음 세상에 우리가 딱 한 가지 진리 말을, 지식을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텅 빈 공간이다. 이것을 싹 지나가면은 이제 또 머리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텅 빈 공간이다 하는 것을 내 심장 속에 글자로 새겨 넣어야 돼요. 모든 것은 텅 빈 공간이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종소리를 따라서 들어가셔서 심장 속에서 새겨 넣으세요. 모든 것은 텅 빈 공간이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텅 빈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텅 빈 공간이고 그 속에는 에너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에너지가 뭉쳐서 내 몸이 되고 있고 돌이고 꽃이 되어 있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공간에는 입자와 파동이 있다. 뭐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광자는 입자에서 파동이다. 물론 그게 더 정확한 말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내 심장으로는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공간에는 입자와 파동이 있다. No. 공간에는 입자와 파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는 에너지장만 있다. 에너지만 가득 차 있다. 그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가 근원 에너지를 이해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근원 에너지를 활용해갖고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는 시도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다시 잘 정리해서 우리는 이제 할 일은 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에 이제 활용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은 텅 비었는데 그 안에 에너지장이 가득 차 있다. 에너지장이 도대체 뭐냐? 퀀텀 필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과학자들의 언어를 따라가면 되게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할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요. 에너지장. 안 보이잖아요. 손으로 안 만져지잖아요. 느낌이 없잖아요. 이게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런 거야 라고 끝나면은 도무지 실감이 안 나니까 그것을 실감이 조금 더 변형, 소설을 한번 써봐요. 소설을. 에너지장.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중에서 그래도 에너지장하고 제일 모습이 가까운 게 뭘까? 쇠일까? 모래가루?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뭐든지 한번 생각해봐요. 뭐 가득 찬 거. 물일 것 같아요. 물이라고 생각해봐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네요. 어떤 큰 공간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우주라고 하는 큰 공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장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현재는 어떻게 존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에너지장
그것을 알아내자는 거죠. 그런 연구가, 이게 이제 연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실은 참 놀라운 게 모든 과학의 바탕이 되는 이론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다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 사람 이제 사원소설을 주장했잖아요. 모든 물질은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물, 불, 뭐 바람. 그런데 그 바탕에 뭔가 따로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모든 철학자나 모든 과학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도대체 뭐로 존재했고 어떻게 이렇게 가동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죠.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테슬라예요. 테슬라의 업적이나 테슬라의 발명품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에너지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이 사람은 그 에너지장 속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서 활용을 했어요. 실제로 물건도 만들고 작동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방식이 코일이에요. 코일. 그래서 그 테슬라 코일이라고 하는데, 코일을 가지고 수도 없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를 엄청나게 증폭시켜갖고 이것을 선 없이 무선으로 송신을 했어요. 땅으로 송신해갖고 40개나 되는 불을 확 밝힌 것도 있고, 또 이쪽에서 저쪽 지역으로 선 없이 전기를 공급하고, 이런 실험을 해서 성공했고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옛날에, 언제적 사람이에요? 1856년부터 1943년도까지. 이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미.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테슬라 코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이거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특히 이게 이제 과천과학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테슬라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냥 음향이나 뭐 디자인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요. 그렇죠. 예. 무선 송신을 하는 그런 장치에 대한 도면도 다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프리에너지 자동차 만들었어요. 자동차인데 그냥 공간 에너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로 달렸어요. 시속 144km.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프리에너지 발생 장치. 그러니까 어떤 화석 연료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전기도 안 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고 주장해요. 그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미 알아서 수많은 자료도 남겨놨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축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 이 말을 바꿔서 만일에 우리가 근원 에너지를 이해하고 싶다면은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에 관해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에너지, 주파수, 진동. 이게 특성이에요. 이 근원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는 문이 바로 그거예요. 니콜라 테슬라는 너무나 유명하죠. 너무나 유명하고 지금도 그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양절주기에도 니콜라 테슬라의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저것도 우리가 근원 에너지를 집적하는 장치거든요. 그 다음에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사람이었는데, 빌헬름 라이히는 원래는 심리학자로, 프로이드 계열의 심리학자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아무튼 나름대로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는데 생체 속에 뭔가 특별한 에너지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직접 현미경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 이름 붙이기를 바이온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시기니까 독일에 있다가 스위스로 있다가 노르웨이로 갔다가 결국 나중에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아인슈타인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아무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무한 에너지,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그 공간에 무한하게 존재하는 그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사람을 치료를 했어요. 그것을 이거거든요. 상자예요, 상자. 상자인데 그 상자에 들어가서 암을 치료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국 FDA에서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FDA에서 고발했어요. 뭐 불법 행위를 했다거나 무슨 뭐 약을 잘못 만들었다거나 사람을 어떻게 잘못 치료 이래서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명은 법정 모독죄, 법정 재판하면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무슨 소리야? 과학자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성질을 내고 이러는 바람에 법정 모독죄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심장마비 돌아가시는데 놀라운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제일 놀라운 것이 오르곤 에너지 집적 장치예요. 이분은 사실 1897년에 태어나 195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자 세계보다도 훨씬 덜 알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는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이름을 오르곤 에너지라고 붙였어요. 오르곤 에너지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에너지가 있다. 그것을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도면이 이거예요. 간단해요. 도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파이버글라스. 유리섬유, 그 다음에 스틸울, 쇠로 만든 거. 그러니까 유리섬유 성분, 쇠. 유리섬유 성분, 쇠. 거기에 이제 오르곤 에너지를 집적하는 그런 장치를 만든 건데 이 속에 이게 이 상자가 이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가 사실 지금도 만드는 라이프 베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형태로 많이 실험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연구한 그대로만 해갖고는 잘 안 되겠죠. 이게 초기 연구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했어요. 훨씬 더 그런 에너지를 끌어내서 치료하는 방식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클라우드 버스터라고 구름 모으는 장치예요. 구름 모으는 장치. 그런 에너지를 집적을 시키면은 구름을 모아서 비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상도 있어요. 기록 영상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클라우드 버스는 지금 현대적으로 굉장히 개발되어 갖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실제로 쓰이고 있어요.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북경 올림픽 할 때인가요? 막 펑펑 쏘아대더라고요. 그게 근원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모든 것은 입자라고는 하나도 없고 전부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밖에 없더라. 근데 그 속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 그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무한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구름을 불러올 수도 있고 자동차를 달리게 할 수도 있고 발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송신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런 정말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모든 기술들이 1800년대, 1900년대 초기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지금은 그거 안 쓰는 거야? 사실은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끌어오자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연구가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그 모든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인데 그 근원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이걸 찾는 데로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근원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이론들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잠시 쉬었다 하죠.